시작하겠습니다. 합성어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어근이 결합한 것을 합성어라고 하고요. 우선 품사를 기준으로 합성어는 대체적으로 가장 나중의 어근이 전체 단어의 품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근이 툭툭 뒤에 있는 어근의 품사를 따라간다는 뜻이야. 합성명사. 얘는 흔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돌, 다리. 그리고 새로운 해. 여기서 알 수 있어. 새는 관형사고요. 해가 명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붙는 얘 때문에 얘가 합성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늙은이. 얘도 이가 사람을 뜻하는 명사예요. 의도 명사. 그래서 얘도 합성 명사가 된 경우고요. 그 다음 합성 동사. 각 나가다. 돈 받다. 이런 거. 다 동사예요. 나가다 받다 다 동사죠. 그래서 합성 동사가 됐고 합성 형용사도 있습니다. 낮, 설다. 문제 풀 때 보셨죠? 설다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건 문제 풀 때. 설다는 형용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높으르다. 상태 성질이니까 푸르다. 형용사 맞죠? 그래서 합성 형용사가 된 거. 합성 관형사도 있습니다. 두. 수개념을 가진 것 같지만 두 사람 같은 거 할 때 두가 관형사로 쓰이거든요. 오늘 할 거지만. 그리고 온갖. 갖가지 할 때 각 역시 관형사입니다. 그 다음 합성 부사도 있어요. 곧잘. 곧잘 따라하다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부사지 하루빨리. 하루빨리 돌아오너라 이런 거 할 때 오다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하루빨리도 역시 합성 부사가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반복 합성어 있죠. 반복 합성어가 뭐냐면 음성 상징어 뭐 빨리빨리 깡충깡충 이런 거 싹 다 부사예요. 반복 합성어로. 그래서 울긋 불긋 어둑 이렇게 똑같은 게 두 번씩 이렇게 반복되는 반복 합성어도 역시 합성어입니다. 두 번째, 어근과 어근의 의미적 결합 방식. 모의고사에 자주 나와요. 의미적 결합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대등합성어, 중소합성어, 융합합성어. 대등중소 융합이라는 키워드는 내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즉, 대등한 의미 관계를 가진 것으로 예를 들면 논밭. 우리 집에 논밭이 많다. 이러면 논도 밭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닫다. 열다와 닫다가 결합됐는데 열고 닫고니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대등한 의미관계 가지고 있는 거 맞고요. 중소합성어는 보통 앞의 어근이 뒤의 어근에 의미적으로 매여 있어요. 예를 들면요. 돌다리. 핵심 의미는 다리야. 다리는 다리인데 돌로 만든 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의미가 뒤에 있고 얘가 뒤에 이렇게 매여 있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갈아입다. 중심 의미는 입는 거야. 어쨌든 입는 건데 바꾸다라는 갈아입는 의미로 역시 입다라는 중심 의미를 두고 갈아가 뒤에 이렇게 매여 있다는 뜻. 융합합성어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가 됩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로 바뀌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입방아. 입이랑 방아가 합쳐져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라는 뜻. 뭐 소문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새로운 거. 돌아가다.
돌다와 가다가 합쳐졌는데 뭐 할머니가 돌아가시다처럼 죽음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전혀 새로운 의미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어근과 어근의 형식적 결합 방식이에요. 이번에는 즉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일단 통사적 합성어는 국어의 단어 배열 순서에 맞습니다. 즉 예를 들면 해해 같은 경우 해가 관형사고 뒤에 해가 명사잖아요. 관형사가 명사 앞에 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작은형. 작다라는 형용사인데 작은이 됨으로써 용언의 관형사형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용언의 관형사형에 용언의 관형사형에 역시 명사. 관형어가 명사 수식하는 거 자연스럽죠. 그래서 용언의 관형사형에 명사가 붙는 것도 역시 자연스럽고. 힘들다. 풀어서 말해보면 힘이 들다예요. 주어 서술어 관계예요. 역시 자연스럽고요. 자, 그 다음에 돌아가다. 아까도 한 건데 돌다가 용언의 어간이고요. 돌다라는 어간. 아가 연결 어미예요. 어간 어미 세트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가다라는 용언이 나왔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어간 어미 세트로 나오고 용언 나왔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는 국어의 단어 배열 순서에 안 맞아요. 어긋난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접할. 딱 봐도 뭐가 없는 것 같아. 접다라는 어간에서 왔잖아. 어간이 있으면 누구랑 세트라 그랬어? 미랑 세트야. 근데 지금 만약에 통사적 합성어가 되려면 접은 칼이 되면 맞을 거예요. 근데 은이라는 어미가 지금 없죠?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됐어요. 얘는. 그 다음에 오르내리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있으면 자연스러워질까요? 오르, 고 내리다. 연결 어미인 고가 빠졌어요. 지금 즉 감에다가 용언이 그냥 바로 붙었어. 누구 없이, 어미 없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렸다라기보다는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뜻이야. 우리말 순서에. 자, 그 다음 부슬비. 부슬부슬에서 왔어요. 반복 합성어는 대부분 부사거든요. 부슬부슬. 음성 상징어는 다 부사야. 우리말에. 그러니까 부슬은 부사고 비가 지금 명사잖아요. 부사는 주로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야 되고요. 명사는 주로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데 부사가 명사 앞에 왔기 때문에 역시 우리말 단어 배열 방식에 어긋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합성어는 이렇게 끝입니다. 어근과 어근의 의미적 결합 방식과 형식적 결합 방식 두 가지가 좀 중요해요. 잘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지우고 새로 품사 들어갈 겁니다. 한서 다 하지 못하신 분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오늘 품사 들어갈 차례인데 품사가 개념이 진짜 많거든 얘들아. 형태로운 이후로는 품사가 문법의 기본 뼈대예요. 품사 개념이 흔들리면 뒤에 있는 문장론까지도 싹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품사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사실 문법이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품사 오늘 배울 거 정신 잘 차리고 꼼꼼하게 들을 거고, 제가 지난주에 판서 정리를 한 장짜리 요거만 해왔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다 못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품사가 한 장짜리 2개의 요만큼이 더 있어. 해야 될 게 진짜 많다는 뜻이야.
다 하지 못할 텐데 판서가 진짜 많을 거고 내용이 진짜 많을 거야. 그래서 빨리빨리 적고 빨리빨리 찍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대신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천천히 말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돼. 한 번 놓치면 뒤에 못 따라와. 자, 시작하겠습니다. 품사의 개념은요. 단어들을 문법적 성질이 공통된 것들끼리 갈래지은 것. 이게 품사의 개념이에요. 단어를 이 문법적 성질에 따라서 갈래, 즉 분류했다라는 뜻이에요. 분류를 했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맞죠? 품사 분류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기능. 일단 기능에 따라서 즉 문장 내에 어떤 문법적 기능을 하냐는 뜻이죠. 그래서 체험, 보통 주어 기능 하죠. 용어, 보통 서술어 기능해요. 자, 그 다음에 관계어, 체험의 문법적 역할을 표지하는 기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식어, 다른 성분을 수식해요. 그리고 독립어, 문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쓰이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나눠요. 기능의 범주로는. 자, 그 다음에 형태.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변하면 가변어, 변하지 않으면 불변어야. 가능할 같자 불가능할 때 불자 썼지. 변이 변하고요.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여기 있는 기능을 범주로 한번 보시면 가변어는 용어, 즉 동사용에서 활용하는 거 알죠? 먹다, 예쁘다. 먹다, 먹고, 먹으니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이게 변화야. 형태 변화. 그 다음에 관계형 중에서도 관계형이 조사거든요, 얘들아. 서술격 조사. 뭐뭐이다는 가변어야.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이니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거든요. 불변어는 이제 나머지겠죠. 체험, 수식어, 그리고 독립어. 마지막으로 관계어. 중에서도 서술격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격조사와 그리고 보조사들이 불변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미에 따라서 이 의미는요, 어휘적인 뜻이 아니라 형식적인 의미를 뜻해. 단어의 형식적 의미에 따라서 나뉘는 것으로. 자, 이 형식적 의미에 따라 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대명사,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뜻이죠. 명사 대신. 자, 그 다음에 수사, 수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량이나 순서, 즉 양수사와 서수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형용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감탄사, 부르거나 놀라거나 응답, 대답하거나 아니면 느낌, 그리고 감정까지 다 감탄사. 그리고 관형사, 주로 체험을 수식하는 애. 두사,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애. 마지막 조사,
즉 체연에 자격을 부여하거나 뜻을 더해주는 친구, 즉 보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으로 국어의 품사는 총 9개, 국품사입니다. 자, 이렇게 분류가 끝났으면 세부적으로 걔들이 뭔지 알아야겠어요. 맞죠? 첫 번째 체험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체험 안에 아까도 말했지만 명사, 대명사, 수사 세 가지가 있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명사는요. 역시 기준에 따라 나누어야겠지. 분류니까. 명사 기준 첫 번째가 사용 범위야 얘들아. 에 따라서 고유명사, 보통명사로 나뉘어. 고유명사는 다른 것들이랑 차별되는 특별한 only one을 뜻해. 그래서 구별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이순신. 연예가의 이순신 이미 돌아가신 그분 딱 한 분이야. 맞지? 고유명사는 두루두루 써요. 예를 들면 나무. 세상에 굉장히 많은 나무가 있잖아요. 맞죠? 두루두루 쓰는 거. 두 번째 기준 자립성. 혼자 쓰일 수 있으면 자립명사고요. 혼자 쓰일 수 없으면 의존명사예요. 아까 말했어요. 명사는 누가 대부분 수식해요? 관형사가 수식해요. 관형어가 수식하거나. 맞죠? 자립명사는 그 관형사가 필요 없어요. 지 혼자 충분히. 그래서 관형어 필요 없는 거. 관형어 X. 의존명사는 100% 반드시 의존이라는 뜻이 지 혼자 못 온다는 뜻이야. 그럼 누군가와 함께 와야 된다는 뜻인데 그 누군가가 관형어입니다. 무조건. 관형어가 있으면 의존명사. 세 번째가 기준이 먼저 나와야 돼. 세 번째 기준이 감정 표현에 따라 너희 문학 시간에 의인법 배우잖아요. 맞죠? 즉 유정물이냐 무정물이냐에 따라 유정명사와 무정명사가 있어요. 인격화 할 수 있는 거, 인격을 가진 거 인간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유정명사는 사람을 뜻하지. 예를 들면 철수. 무정명사 아까도 했지만 나무. 감정 정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손으로 만질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는 구체명사, 하나는 추상명사가 있어요. 구체명사는 뭐 칠판, 뭐 의자 이런 거 싹 다 할 거고 추상명사는 사람, 우적 같은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얘야. 의존명사. 우리 국어는요. 의존명사가 굉장히 발달한 언어예요. 그래서 의존명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형식상 의존명사고요. 하나는 단위상 의존명사예요. 형식이라는 말 자체가 실질적 의미가 없다라는 뜻. 지난 시간 형태소 할 때 한번 배웠을 거예요. 맞죠? 형식상 의존명사도 마찬가지로 실질적 의미가 없을 때 써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의존명사들이야. 것, 수, 바, 배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의존명사로 것, 것은요. 근데 뭐뭐 할 것이, 뭐뭐 할 것을, 뭐뭐 할 것이다와 같이 방금 한 것 이가 붙으면 주어랑 쓰인 거고, 뭐뭐 할 것을 이랑 쓰면 목적어랑 붙은 거고, 뭐뭐 할 것이다랑 쓰면 서술격 조사랑 붙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것은 주어,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서술격 조사가 두루두루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보편성 의존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뭐 할 수, 뭐뭐 할 수가 없다
먼저 떠올라요. 얘는 주어랑 주로 어울려서 주어성 의존 명사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 할 따름이다 할 때 따름도 의존 명사거든요. 따르면 방금 제가 뭐뭐이다라고 같이 썼죠. 따름이다. 얘는 서술성 의존 명사. 그리고 뭐뭐 한 채 할 때 채도 의존 명사인데요. 뭐 비를 맞은 채로 집에 갔다 할 때 채는 로랑 주로 쓰이기 때문에 채로 집에 갔다라는 뒤에 서술어를 꾸미고 있지. 그래서 부사성 의존 명사. 부사로 많이 쓰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성 의존 명사는 실제적 의미가 보통 있어요. 단위성 의존 명사는 단위를 세는 단위란 뜻이야. 그래서 발전 중에 되게 많지. 뭐 연필 한 자루, 오징어 한 축, 뭐 달걀 한 판 이런 거 할 때 수량을 세는 어떤 의존 명사 싹 다가 단위성 의존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명사로 넘어갈게요. 지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대명사예요. 대명사의 특징부터 해볼게요. 대명사 첫 번째. 아까 명사는요, 간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새, 집, 헌, 옷처럼. 근데 대명사는 간형사 수식은 못 받아요. 근데 간형어 수식은 받는다. 예를 들면 그 내가 왔다. 안 되죠? 그가 간형사거든요. 여기서 그 내가 왔다는 안 되는데 시간 있는 내가 갈게는 돼. 즉 시간 있는이 시간이 있다가 형용사잖아, 맞지? 근데 있다가 있는이 붙음으로써 관형어가 된 거야.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시간 있는이라는 관형어는 내, 나라는 1인칭 대명사에 쓸 수 있다라는 뜻이야. 두 번째 특징은 선행, 개념, 대신 쓰인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철수는 착하다. 그는 못생겼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자. 여기서 그가 앞에 있는 철수를 대신해서 쓰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분류야. 대명사 분류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인칭 대명사, 하나는 지시 대명사예요. 인칭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높임을 구분할 수 있어요. 나 평칭이지. 저 나를 낮추고 있잖아요. 맞죠? 낮춤이고요. 그리고 저희 하면 역시 낮추는 거고요. 우리 하면 평칭이잖아요. 높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인칭 대명사의 특징. 첫 번째 1인칭. 나, 우리, 저. 2인칭. 나 말고 청자인 너를 지칭하는 거죠. 너, 너희. 그리고 3인칭.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 3자를 뜻하는 거. 그녀. 여기까지는 다 알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네 번째가 미지칭. 미지칭은 이럴 때 쓰입니다. 누구니? 새로 누가 왔어. 근데 내가 쟤를 모르는 거야. 너는 누구야? 라고 물어볼 수 있지. 그럼 내가 쟤를 모르는 게 핵심이야. 그게 미지칭이야. 모름.
그래서 보통 의문형이라고 써요. 모르니까 물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부정칭. 부정칭 그거야. anybody.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상정하지 않아서. 특정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 다 아무나 이럴 때 쓰는 거지. 아무나 오너라 할 때 아무. 여기서는 특정한 사람을 특정 대상을 한정하지 않은 거야. 마지막 제기칭. 제기칭 거는 좀 내신이랑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죠. 철수는 자기만 안다. 이 자기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앞에 나왔던 철수를 다시 한 번 가리키는 거야. 맞지? 앞에 나온 3인칭을 지칭할 때. 이 철수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 맞잖아요. 그쵸? 우리는 미지칭과 부정칭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지칭, 부정칭 구분하는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트렌드로. 자, 그리고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이 문장을 해석해 보세요. 누가 왔어? 미지칭일까요? 부정칭일까요? 누가 왔어? 아까 핵심이 미지칭은 누군지 모르는 거고요. 부정칭은 어떤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을 때 쓰는 거예요. 누가 왔어? 얘는 미지칭일까요? 부정칭일까요? 실제 의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굳이 이걸 지금 왜 이야기할까요? 어느 하나일까요? 둘 다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누가 왔어에 쓰인 누구라는 건 미지칭일 때도 쓰이고요. 부정칭일 때도 쓰여요. 우리 문학에서 보면은 중의적 의미 가진 거 시험에 시어 되게 많이 내잖아. 맞지? 그거랑 마찬가지로 누구는요 미지칭도 쓰이고 부정칭도 쓰이니까 애들이 맨날 헷갈리거든. 그래서 시험에 진짜 자주 나와. 미지칭인 경우에 누가 왔어의 의미는요. 누가 왔어 할 때 그 누가 가요. 내가 누가 왔는지 몰라요. 온 애가 있어. 근데 내가 걔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온 사람이 누구지? 이 의미야. 누가 오긴 왔는데 한 명이지. 걔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부정칭은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온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왔느냐의 여부를 묻는 거야. 밖에 무슨 소리 나던데 누가 왔어? 이건 거야. 누군가가 왔냐?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는 보통 사물이나 장소를 지칭하는데 앞으로 우리는 지시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쓸 거야. 지시관형사, 지시부사, 지시형용사 되게 많이 쓰는데 이 지시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 저를 떠올리시면 돼요. 이것 합자 가까이, 그것 청자 가까이지. 저것 합청자 모두에게서 멀리 있는 거야. 그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지시대명사, 즉 지시라는 말 붙으면 이 그절을 다 붙이면 돼. 대명사 앞에다가.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사물을 가리킬 때는 이것, 뭐 그것 이러면 지시대명사예요. 장소를 가리키면 이곳, 그곳 이런 게 지시대명사. 역시 얘도 미지칭 있어. 미지칭일 때 예시가 무엇. 내가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뭐지?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부정칭. 아무것. 오늘 뭐 먹을래? 나 아무거나. 이거잖아요. 부정칭. 이렇게 지칭하지 않은 특정 대상을. 자, 그 다음에 수사로 넘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 수사. 자, 아까도 말했지만 수사는 수 개념이야. 그럼 수사의 특징부터 알아야겠지. 수 개념인데 신기하게 복수전미사가 못 붙어요. 들과 결합이 안 됩니다. 즉, 예를 들면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 이다라는 말이 있어. 다섯 복수잖아요. 근데 다섯 틀이다가 안 되는
다섯은 다 양을 뜻하는 양수사예요. 이 수사기 때문에 복수전미사 들과 결합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형사의 수식을 역시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해진 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정해진 수가 아닌 수를 나타내기도 해요. 사탕 한두 개 먹었어. 유부초밥 서너 개 이런 식으로 특정한 숫자가 아니에요. 대략의 숫자를 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관계연입니다. 관계연은 조사를 뜻한다고 했고요. 이 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장 내 단어들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게 조사예요. 역시 조사의 특징 1번. 우리 말은요, 아까 의존명사가 발달했다 그랬지. 조사 역시도 굉장히 발달한 언어예요. 첨가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주로 체연에 결합해서 자격을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가 우리 모든 조사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형식 형태소예요. 문법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 어떤 뜻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 첫 번째가 격조사입니다. 격조사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주격. 즉 격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장 내에서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걸 격조사라고 해요. 주격조사 이나 가, 철수가 산이 할 때 주어 자격 줬던 거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이나 가 외에도 근데 이것도 있어. 에에서.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알 거야. 에에서 에게 에자 붙으면 싹 다 부사격 조사라고 배웠다는 거. 근데 에서가 주격 조사라고 배울 때가 있어. 학교 내신에 1학년 때 한 번씩 나와요. 어떤 경우냐면 단체를 나타낼 때. 예를 들면 정부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다라는 문장이 있어. 이 정부에서의 에서가 가로 바꾸면 의미가 그대로죠, 얘들아. 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했다. 되잖아요, 맞죠? 이 에서는 정부라는 단체를 주어 자격을 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주격조사로 쓰입니다. 주격조사 이 단어 누구나 알고 있을 거야. 에서도 추가해서 머릿속에 넣을게.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이것도 중학교 때 다 배웠죠, 얘들아. 목적격 조사 을을. 철수가 빵을 먹었다 할 때 을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복격 조사. 보어의 자격을 주는 것으로 복격 조사는 주격 조사랑 형태가 똑같아요. 이나 가가 붙는 건데 대신 뭘로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뭘로 구분하냐면 복격 조사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나와야 돼. 무조건. 서술어가 되다랑 아니다 중에 하나여야 보어가 될 수 있거든. 물이 얼음이 되다. 되다가 서술어죠. 그 바로 앞에 있는 애가 보어야. 즉 이가 붙었지만 앞에 있는 물이는 주어고요. 얼음이는 보어라는 뜻이야. 이해하시죠?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있는 애가 보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아까 말했지만 에에서 에게가 붙은 건 싹 다 부사격 조사야. 근데 우리 말에는 부사격 조사가 제일 많거든. 그래서 주격도 아니고 목적격도 아니고 뭐 복격도 아니고 관형격도 아닌데 이거 뭔지 모르겠다 싶을 때 부사격 조사 대충 때리잖아. 그럼 80%는 다 맞아. 그만큼 종류도 많고 형태도 엄청 많아. 부사격 조사는 형태 다양. 얼마나 다양한지 한번 볼게. 일단 에에서 에게 액자 붙는 거 싹 다 플러스 알파. 어디로 철수가 집으로 갔다 할 때 집으로가 갔다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으로 할 때 로 방향. 로
부사격 조사고요. 또 와. 철수가 미해와 같다 할 때 공동의 의미. 와도 부사격 조사. 그 다음에 로서, 자격.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수업에 참여했다 하면은 역시 부사격 조사고요. 그리고 고 혹은 나고 이경을 나타내는 고나라고 역시도 부사격 조사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2번 목적, 3번 목적, 4번 1번. 그 다음에 5번 관형격. 관형격 조사는 딱 하나, 나의 집, 철수의 빵, 뭐 이런 식으로 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 복격 조사. 부른말 야 나타나는 거 있지. 그래서 누구누구야 혹은 누구누구 이시여 이런 것들 싹 다 복격 조사. 마지막 7번째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다는 이다이고 인이로 활용하기 때문에 유일한 격조사 중에서도 변어라고 했습니다. 지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접속조사예요. 이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의 역할을 하는 건데 보통 접속조사의 예가 뭐뭐와 누구누구랑 하고 이런 식으로인데 랑 하고는 보통 말로 할 때 부어체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문장을 하나 두 개 드려볼게요. 두 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이 문장 하나. 사과와 배는 다르다. 이 문장 하나.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 왜 줬냐면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할 때 와가 있고요. 사과와 배는 다르다 할 때 와가 있어요. 제가 방금 접속조사를 가르치고 있었죠. 근데 한 개는 접속조사인데 한 개는 접속조사가 아니야. 방금 제가 접속조사가 뭐라 그랬어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줘야 돼. 맞죠?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대상이 사과와 배. 같은 자격이에요. 여기서의 많은 접속 맞아요. 오케이. 사과와 배는 다르다. 이 사과가 배와 다른 거죠. 비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같은 자격이 아니잖아요.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접속조사 맞고 격조사 이거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생김새만 보고 접속이다, 격조사다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는 역할, 의미 싹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보조사예요.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보통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조사도 특징이 있겠지. 첫 번째가 격조사의 보조사가 함께 등장하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나는 사과만을 좋아한다. 문장 되죠? 그때 만은 보조사고요. 사과만 단독의 의미니까. 을은 방금 했듯이 목적격 조사예요. 그래서
보조사와 격조사는 함께 등장할 수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두 번째가 보조사는요. 앞말이 체언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조사는 보통 체언에 붙는 거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보조사는 얘가 빨리도 먹는구나 할 때 빨리. 빨리가 먹다를 수식하잖아요. 그럼 빨리의 품사는 부사예요. 먹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니까. 즉 부사에 도라는 보조사가 결합되어 있어요. 체언이 아니더라도 다른 품사에 붙는 게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조사는 의미를 알아야 돼. 뭐뭐만 한정. 나는 그것만 좋아해 하면 그것만 한정이 되고, 도는 또한 역시의 의미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저 하나 남은 마지막이라는 뜻이야. 너마저 떠나다니 이러면은 너가 제일 마지막에 남은 애였어. 그 다음에까지 너까지 나를 속썩이니 뭐 이러면 극단이야. 극단. 이제 한계인 거야. 그래서 뭐까지 뭐 이런 것도 다 보조사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용언입니다.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가 있고요. 품사 중에 제일 배울 게 많은 게 용언이에요. 잘 보세요. 용언은 주로 주어의 서술 기능을 하는 거예요. 철수가 잔다. 서술어 자다. 미혜가 예쁘다. 형용사 예쁘다. 다 주어의 서술 기능 맞죠? 첫 번째 용언의 특징. 용언은 주로 어간과 어미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어미가 두 가지로 보통 나누어져요. 하나는 선어말 어미. 하나는 어말 어미.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어감과 어미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활용할 수 있어요. 먹다 먹고 먹으니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이런 거 형태 변화한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가 아까 형태 변화하는 거 형태에 따라 가변어로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눴는데 용어는 가변어에 해당합니다. 자, 용어 중에 첫 번째 동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라고 했어요. 이 움직임이라는 서술어의 의미, 영향, 범위. 서술어의 의미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이 동사는 다시 자동사가 있고요. 타동사가 있어요. 자동사는요. 서술어의 의미가 주어에만 미쳐요. 방금 했지만 예를 들면 철수가 걷는다. 걷다라는 동사는 철수만 있으면 돼요. 맞죠? 뭐 목적어가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타동사는 주어뿐만 아니라 이외의 성분에도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철수가 빵을 먹는다. 이 먹는다가 타동사인데요. 철수가 먹어요. 일단 먹는 주체는 철수니까 주어에 영향을 줬고요. 빵을 먹어요. 대상이 빵이야. 목적어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자타동사로 나눌 수 있고 자동사는 타동사 없는 거. 아니, 자동사는 목적어 없는 거. 타동사는 목적어 있는 거. 이 정도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로 넘어갈게요. 이제 한 장 했다. 2장 반이 남았는데 어떡하냐? 15분이 남았는데.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두 번째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상 형용사가 있고요. 아까 지시가 붙는 말 되게 많다 그랬어. 맞지? 가리킴의 대상. 이때는 지시 형용사가 있어요. 일단 성상 형용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이야. 뭐 예쁘다, 귀엽다 뭐 이런 게 싹 다 성상 형용사인데
의미 범주를 이제 한번 외워볼게요. 감각, 달다, 따뜻하다, 뭐 시큼하다 이런 감각과 관련된 모든 게 형용사예요. 두 번째가 비교. 무엇과 같다 혹은 무엇과 다르다 이런 거 싹 다 형용사. 존재, 그것이 어디에 있다 형용사. 그 다음에 부정, 아니다 형용사. 그 다음에 평가, 그녀는 참 모질다, 그 여자의 성격에 대한 평가죠. 역시 형용사. 플러스 알파 심리 형용사가 있어요. 오늘 기분이 좋다, 나는 오늘 몸이 아프다, 싹 다 심리형용사. 마음이 아프다 심리 형용사 맞지? 자,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는 제가 뭐 떠올리면 된다고 그랬어? 이, 그, 저 떠올리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쉬워, 이러하다, 상태가 이러하다, 그러하다, 하나 더 저러하다 이렇게 되면은 지시 형용사가 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할 거야.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이거는 100% 다 외워야 돼. 오늘 하는 1학년이 배울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동사 형용사 구분은 1학년 내신에 무조건 한 번 나와. 모든 학교가. 그러니까 잘 외워. 자, 첫 번째. 동사는요. 현재 시제, 현어말, 어미는 결합이 돼요. 형용사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